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신체 운동의 마무리는 잘 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휴식을 취할 때 능률과 또 인지적 기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연이어 보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5분씩 쉬게 한 그룹과 쉬지 않고 계속 시험만 보게 한 그룹, 점수를 봤더니 쉬었던 그룹이 무려 57%나 성적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해줘야 머리의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굉장히 좋은 명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의보감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휴식 같은 시간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여의보감 김정수 원장님, 고정모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고는 휴식을 취하는 거, 멍을 때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불멍 그리고 물멍처럼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뇌를 좀 쉬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들 이 멍 때리기의 효과에 대해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 원장님, 네. 멍 때리기의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이른바 멍 때리기는 그 데이드리밍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 뇌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네. 하나는 휴식 모드가 있고 한 개는 실행 모드가 있습니다. 네. 실제 뇌 에너지를 보면 실행 모드는 20%밖에 쓰지가 않고요. 그래요? 네, 휴식 모드의 80%를 쓰게 됩니다. 네. 이 휴식 모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휴식 모드에서 정보의 통합이 일어나고 정보의 통합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멍 때리는 게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네. 이때야말로 사과를 보다가 중력을 발견한 뉴턴처럼 이런 창의력이 나오고 과학의 발견이 나옵니다. 멍 때리기를 그렇군요. 하면서 그러니까 유레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방송을 좀 더 창의적으로 진행하려면 이제 멍 때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방송할 때 집중해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번엔 김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멍 때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현대는 정보가 너무 많죠. 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게 되거나 지하철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쉬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짧은 영상물이라던가 자극적인 그런 짧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도파민을 작게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 핸드폰 없이 보내는 하루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뇌 건강에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숙면입니다. 네. 저희가 잘 자고 일어나면 개운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숙면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뇌과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네. 우리 몸의 혈관에서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림프에서 노폐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뇌에는 혈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노폐물이 처리되는지 몰랐는데 네. 그 영상 진단 기술로 뇌가 숙면을 취할 때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수축한 혈관과 뇌 실질 사이로 림프액이 들어와서 네. 노폐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고 일어나서 매우 개운한 날은 이런 작용이 일어난 거고 저희가 오랜 시간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고 선잠을 잔 날, 오래 잤는데도 일어나면 매우 피곤한 날은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뇌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 원장님께서는 숙면, 그러니까 수면의 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골고루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목요일 여의보건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그냥 심미적인 목적뿐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어떤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도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원장님들에게도 이 다이어트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김 원장님 어떤가요? 네, 저도 매년 구정이 지나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네. 네. 구정 끝나고 다이어트를 해야 이제 5월 달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때 제가 어느 정도 날씬한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뚱뚱한데 먹지 마라 살 빼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정 끝나고 다이어트를 제가 해보면 이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매년 네. 8kg에서 12kg 정도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다들 좀 급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한 달에 뭐 10kg, 15kg, 네. 두 달에 30kg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1kg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몸에 부담도 없고 네.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의 목표를 너무 단기적으로 잡으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만하면은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항상 유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살 한 살 좀 나이가 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게 되는데요. 네. 네. 이것은 몸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비만 추이를 봤을 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비만율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몸이랑 우리 생각은 좀 다르게 움직여요. 특히 살에 있어서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날씬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 살을 빼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은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분의 에너지가 없고 생존에 불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중에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다시 그 체중을 다시 가져오려고 해요. 아, 예. 호르몬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흔들어서 다시 먹게 만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요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내가 건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기가 어려운 거군요. 내 몸과 내가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네. 어제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날씬하면 건강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날씬한 게 꼭 건강한 건 아닌가 보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대하는 관점을 우리가 지방과 돈을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경제관념에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 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네.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푼도 저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매달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려요. 네네. 10년이 지나도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하나도 안 찌는 몸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벌지만 2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100만 원으로 아껴서 사는 거예요. 경제관념으로 봤을 때는 다 쓰는 사람보다 수입이 비록 많지만 네. 적게 벌지만 잘 모으는 이 사람이 더 경제관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현명하죠. 네. 네.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생존에 유리하게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적당히 몸에서는 어떤 저장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이제 어기면서 다 써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제 반발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맛있는 것도 참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본인의 의지와 더불어서 무엇이 다이어트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자, 김 원장님 알려주실까요? 지금 얘기하신 의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 네. 다이어트 클리닉을 진행을 해보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과외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도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네, 맞아요. 환자분이 이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다이어트가 일단 진행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다이어트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결과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나 이번 달에 무조건 5kg, 10kg, 15kg 빼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다이어트에는 이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요. 한 달에 1kg씩 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1년이면 12kg거든요. 그렇네요. 2년이면 24kg예요. 네. 근데 다들 너무 이걸 짧게 잡으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결국은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다이어트를 그만두게 되는 거는 다이어트를 엎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엎어버린다고요? 그만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때려치는 거죠. 네. 스트레스가 꽉 차게 되면 다이어트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의지는 시작하면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점점 깎이고요. 네. 스트레스는 없다가도 점점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의지가 제로가 되거나 스트레스가 꽉 차는 순간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유지를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면서 끝까지만 가면 네. 원하는 목표에 모두 도달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실제로 이 스트레스 관리와 이 환자의 이런 폭발하게 되면 결국엔 그 다 폭식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예. 스트레스의 본질은 먹지 못하는 스트레스예요. 먹지 맞아요. 못하는 스트레스가 터지면 먹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본인의 의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다이어트를 해내겠다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도와주시면서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가 좀 치료가 잘 된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이런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가 일단 잘 되고 못 되고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다이어트에 목적이 있으면 의지가 강해지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이어트에 목적이 없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엄마 손에 이끌려서 오셨다. 아주 높은 확률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가요? 본인은 하고 싶지 않고 네. 못 먹는 스트레스도 감당하기가 싫고 음.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은 저희가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다이어트를 하러 오세요. 그게 어떤 말인가요? 저희가 이제 책을 사면 책을 사는 순간 이거 소유한 거랑 읽은 건 다르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면서 이미 다이어트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실제로 네.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냥 등록을 했다는 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이게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원인을 저와 이제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네. 이걸 제외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중요한 행사가 있으시다던가 네. 그리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것은 건강입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에 찾아오는 경우가 매우 적으세요. 오, 매우 적으신데 그래요? 40, 50대 남성분들이 보통 찾아오셔서 심장질환이나 만성질환 이게 오래되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다른 질환들과 삶의 질 저하와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심장병에 걸리시면 네. 30년 피워온 담배도 바로 뚝 끊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와 함께 담배를 끊고 클리닉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의지가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하긴 뭐 내가 살을 뺐더니 몸의 건강이 좋아지고 이제 하루하루가 훨씬 더 활력이 돌고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은 건강이 악화됐을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미리 해야죠. 네, 미리 좀 예방 차원에서 다이어트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의지와 그리고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든 다이어트를 롱런하기 위해서는 좀 각자마다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그게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찾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이어트를 저희가 방법을 찾기 전에 자신이 살찐 원인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네. 다이어트의 원인, 비만의 원인만큼이나 다이어트의 방법이 많고 나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방 다이어트의 역사만 해도 20년이 넘었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처방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시중에 또 다른 다이어트 이론들이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 다 잘 빠집니다. 현재 특정한 방법이 시작부터 끝까지 완결된 방법을 성공을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만 내가 살이 찌게 된 원인과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가장 위험한 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상식들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는 게 참 위험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네. 먹는 것 자체를 제한을 크게 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뭐 기름진 것도 먹어도 되고 뭐 간식도 식사 대신 드시면 괜찮고 운동 같은 경우도 잘 안 시키는 편이거든요. 예.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 네. 스트레스가 빨리 올라가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못 먹어서 폭식 네, 이런 네. 걸로. 네. 그 폭식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폭식을 하면 이제까지 다이어트 해왔던 시간에 대한 그런 후회도 생기고 자괴감도 밀려오고 스트레스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슬픔을 또 먹는 걸로 풀어. 아.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너무 많아요. 네.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다이어트를 고르셔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 계획표 세워보셨죠? 네네. 거기 보면 6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하고 아침에 책 조금 보고 밥 먹고 학원 가고 엄청 빡빡하게 세워가지고 지킨 적이 없어요. 원장님. 일주일도 못 지키죠. 맞아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환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선생님 저 풀만 먹고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걱정부터 돼요. 오래 안 돼요. 그만큼의 내적 동기가 강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있으시면 보통 저를 안 찾아오시거든요. 혼자 이미 잘 관리하고 계신 경우도 많고 네네. 그 의욕을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또 그렇게 초반에 의욕이 높으시면 이게 조금씩 줄어들 때마다 자기한테 또 실망을 하세요. 아, 네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공부에 조금 빗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문제집 많이 사놓고 끝까지 하나라도 다 풀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여기 풀고 저기 풀고 그쵸. 하다가 나중에 보면 뒤엔 다 깨끗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이어트도 한 가지 방법을 내 몸에 맞는 걸 정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고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이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체질을 따라서도 비만이 이뤄질 수도 있고요. 체질. 네, 그리고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비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장의 손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장이요? 네, 네. 비장이란 것은 한의학에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만드는 그 장기를 비장이라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바로 비장이 손상됐을 때인데요. 이때는 몸은 지쳐서 음식은 당기는데 먹는 만큼 기운은 올라오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장의 기운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크게 스트레스, 피로, 불규칙한 식사, 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과학에서 현재 활발히 연구 중인 미생물과도 관련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강조를 하고 계신데 이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무조건 음식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식습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네.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간에는 이 절식과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절식과 간헐적 단식 둘 다 모두 좋은 방법인데요. 네. 성격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활 패턴이 일정하고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꾸준히 절식을 통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사람을 만날 자리가 많다든지 생활 리듬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위장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다이어트를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 뭐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절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못 참겠나요? 네, 예전에는 네. 20대 때는 잘 참았는데 30대 되고 나서부터는 절식을 하게 되면 방송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시청자분들은 다 지금 20대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나요? 아유,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아무튼 네, 마음은 20대인데요. 아무튼 네. 참 이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데 이 무리한 다이어트가 분명히 오히려 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알고 그 강도와 방법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좀 미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임신 수유 중에
산모의 그 영양 상태가 아기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약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산모가 다이어트는 결국 영양을 결핍시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아기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미루고 하시는 게 좋고요. 기저질환 중에서도 심장병이라던가 당뇨병이라던가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다이어트 한약 중에 주요 성분은 자율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좀 심장을 강하게 강심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저희가 쓰는 약들 중에 혈압약은 심장의 기능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자율신경계나 대사 기능을 좀 억제하는 약들을 같이 써버리게 되면은 네. 둘 다 안 돼요. 다이어트도 망하고 병 치료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사 질환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던가 다낭선 난포증후군, 쿠싱 신드롬 같이 그 질환 자체에 비만이 증상으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쪽에선 쓰레기를 계속 버려요. 그리고 저희는 쓰레기를 계속 치우는데 쓰레기 버리는 애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서 못 버리게 해야지 저희가 아무리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제 지방이 생겨나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예. 네. 이분들은 먼저 이 질환을 고치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 살이 찐 경우에는 네. 질환이 치료된다고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많은 경우 돌아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건강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살을 뺀다 이런 식으로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내 건강에 맞게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통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요통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디스크 질환 등 이 만성 요통 환자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통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요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 원장님, 이 한의학에서는 요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디까지로 보고 있죠? 네, 한의학에서는 네. 허리를 둘러싼 모든 근육이나 부위의 통증을 다 요통이라 부르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서양의학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기조 아래에 발달해 왔기 때문에 병철을 더 자세히 관찰해서 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을 제어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병소를 제거하고 그런 외과술도 같이 씁니다. 네. 반면 한의학에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네. 병초보다는 환자의 전신적인 균형과 소화, 수면, 대변과 같은 전체적인 생활을 살펴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한의학 책을 찾아보면 협착이나 디스크 같은 설명은 없고요. 대신 특징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상복부가 긴장이 되어 요추에 부담을 준 식적 요통, 또 스트레스로 인해 척추의 상부, 목, 어깨 등의 근육이 긴장이 되어 척추에 부담을 준 기요통, 그리고 대장이 운동성을 잃어버려 복압이 높아져 요추에 부담을 준 대장 요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행히 뼈 구조, 단순하게 이 뼈 구조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오장육부와의 관계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게 한의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장님,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네. 나무가 아닌 이제 숲을 볼 때도 있고 네. 숲이 아닌 나무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장님,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 요통 중에 전신의 균형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네. 허리를 다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거 되게 드물게 발생하지만 마취 후유증으로 인해서 마미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몸 전체의 균형을 보기보다는 다친 아픈 허리 위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협착증이나
대부분의 요통 질환은 전신적인 불균형 위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통증 초반에 반드시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내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질환이나 어떤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마다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이 요통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이 단단해 보이는 척추가 왜 네. 이렇게 통증에 취약한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진화론적으로 척추 존재의 의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모든 동물은 유체골격, 외골격, 내골격으로 나뉩니다. 유체골격은 지렁이와 플라나리아와 같이 골격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덜 진화한 종으로 논외로 두고요. 그 다음으로 외골격을 들 수 있는데 외골격은 꽃게, 가재 등을 보면 됩니다. 뼈가 바깥에 있죠. 뼈가 몸속엔 없고.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이거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한 전략인데요. 대신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력은 높지만 몸을 움직이는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방어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또한 무게 때문에 크게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력이 떨어지게 돼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내골격이 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반면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척추 동물은 구조에 지지된 뼈가 몸 안에 있고 근육이 밖에 있는 가장 진한 종인데요. 네. 네, 이 구조는 근육이 밖에 있어서 움직임이 수월하고 민첩성을 높여서 스스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네, 민첩한 움직임을 통해서 민첩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 감각이 필수인데요. 네. 네. 그래서 척추 동물에게 발달한 것이 바로 세반고리관입니다. 세반고리관이요? 먼저 이거 네, 귀에 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귀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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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인간은 내골격에다가 양발로 기립을 하죠. 손을 쓸 수 있고 지능까지 높은 인간은 내골격 중에서도 가장 진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에게 취약한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네 발에 의해 지지를 받지만 척추는 두 발에 의해만 지지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5kg에 달하는 두뇌가 있는 머리가 가장 약한 경추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민첩성과 균형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척추를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방식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 민첩성과 또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척추 건강의 기본이고 이를 토대로 한의학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인체가 어떻게 민첩성과 유연성과 강력함을 유지하게 됐는지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한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원장님. 네, 이게 바로 장력으로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텐세그레티라고 하는데요. 텐세그레티. 네, 텐세그레티는 뭐냐면 이제 장력을 뜻하는 텐션과 구조의 완전성을 뜻하는 인테그리티의 합성어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건축가 플러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그 텐세그레티로 만들어진 구조물인데요. 네, 이게 위판이 마치 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네요. 아래 거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물건을 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없이도 그냥 이렇게 네, 떠 있는 네.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죠. 이게 바로 장력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게 혹시 그 가운데에 있는 네. 그 끈 때문인가요? 네, 이 옆에 걸려 있는 줄들과 가운데 있는 줄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척추가 이와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똑같은 텐세그레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텐트, 네. 텐트가 대표적인 텐세그레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텐트로 한번 우리 몸을 설명해 볼게요. 네. 이 텐트의 중간에 보면 축대가 하나 있죠. 그렇죠. 이 축대를 연결하는 그 줄이 있고요. 축대를 감싸고 있는 이런 천들이 있습니다. 이 천과 이 줄을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와 같은 그런 장력을 가진 구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이 축대가 무너져서 텐트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끈이나 천 길이를 좀 조정하면 다시 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축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줄의 장력을 되찾아주면 축대의 구조는 바로 잡게 됩니다. 네. 네,
바로 이것과처럼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쉽게 무너지네요. 네, 쉽게 무너지죠. 근데 이건 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 골조보다는 이 장력을 대줘주면 바로 그 모양을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척추로 치자면은 척추보다는 네. 주변의 어떤 뭐 힘줄이나 네. 그리고 근육을 네. 재생시키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통증이 오래 지속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조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뼈를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구조가 무너지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뼈는 문제가 안 생기고 주변에 이제 장력 있는 구조물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 초기에는 뼈의 치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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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게 척추가 균형을 잘 잡게 네. 유지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같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림이요. 네. 사람이 모양을 보면요. 지금 사람은 머리, 팔, 다리, 몸통 중에 어떤 부위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나요? 뭔가 다리? 팔을 양쪽으로 벌렸으니까 네. 저게 균형을 잡아주는 게 아닐까. 근접했는데요. 아, 네. 그럴까요? 그럼 더 확실하게 한번 봐볼까요? 아, 네. 네. 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네, 그렇죠. 피겨 스케이팅이네요. 아. 네, 네. 확실히 팔다리죠. 네, 그러네요. 팔다리, 맞습니다. 팔다리로 균형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 피겨스케이팅 선수처럼 멋진 자세로 연출이 안 되고요. 외줄타기 장인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도 없고요. 줄 위에서. 또한 축구 선수처럼 강력한 힘을 쓸 수도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위해서는 팔다리의 정확하고 민첩한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팔, 다리, 척추가 조화로울 때 우리 온몸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해오셔서 네. 쏙 빠져서 듣고 있는데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허리를 흔히 대들보에 비유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에 큰 줄기가 있죠. 네. 몸통 같은 줄기. 그 줄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작은 가지들이 줄기에 기대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척추는 그 나무의 줄기와 다릅니다. 훨씬 약하고요. 우리 척추보다 사실은 우리 대퇴골이 더 단단하고 네. 강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2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운동성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걸려 있는 나뭇가지들도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팔다리인데 나뭇가지보다 훨씬 무겁고 강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팔다리 협응 속에 동적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척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두뇌가 팔다리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주로 시각, 촉각, 고유감각, 그리고 세방고리관입니다. 그중 고유감각이란 몸의 실시간 좌표인데요. 전신의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에 대한 정보를 두뇌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고유 감각의 에러를 찾아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척추를 치료합니다. 그렇군요. 고유 감각의 에러를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으로 척추의 네. 균형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 팔, 다리인데 이 팔, 다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척추가 틀어지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오른쪽 무릎이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걷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완전히 펴면 불편하기 때문에 살짝씩 덜 편 상태로 본인도 모르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상태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모르겠지만 1년, 2년 지나가게 되면 이분의 걸음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네. 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척추의 모형처럼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간공 협착증이라든지 요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네. 한쪽이 무너진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반복되면은 그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전후 모든 부분의 인대가 손상되기 때문에 협착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생각해보면 저도 얼마 전에 다리를 한번 다쳤잖아요. 네. 다리를 다쳤더니 다리는 나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반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주 온몸이 다 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이제 척추나 이런 부분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신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겠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네,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척추는
두뇌와 함께 중추신경계입니다.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나온 이게 신경들이 전체에 우리 오장도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상부 흉추에서는 심장과 폐를 관여하고요. 중부 흉추에서는 위장을, 그리고 하부 흉추와 요추에서는 대장, 소장을 관여하고 있고요. 하부 요추에서는 생식기와 방광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척추의 균형과 오장육부의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게 뼈나 이런 구조물뿐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발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거나 뭔가 좀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고 원장님께서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우리 발은 사실은 우리 심장이 혈액순환을 할 때 심장이 다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장이 아니라 발도 같이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심장은 동맥으로 피를 내보내서 아래로 내려보내주지만 중력에서도 밑에 고여있는 피는 올라오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 펌프를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정맥에 있는 판막이 역류를 방지하면서 위로 올려보내주는 거죠. 아, 피가 위로만 솟게끔 만들어져 있나 보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위에서 보내주면 밑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처럼 이제 전체의 생명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원장님 네. 앞에 뭔가 네. 또 있는 것 네, 같은데. 원장님, 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짐 많이 갖고 굉장히 오셨는데. 다양하게 많이 보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제가 들고 온 이유는요. 한의학에서 우리 인체의 동적 균형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동적 균형을 이 경락으로 파악을 합니다. 경락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자핵을 보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일정한 궤도로 팽팽 돌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경락에서도 우리 몸에도 이 기가 이 경락이라는 궤도를 따라서 팽팽 돌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팽팽 돌면서 잘 돌아야지 몸이 안 아픈 거고 만약 어딘가 막혀서 기운을 돌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인형을 보시면 맨 가운데에 보면 이 라인이 있습니다. 척추 네. 라인이 있는데 이게 임동맥이라고 해요. 이제 이 척추의 경맥인 임동맥이 똑바로 세워지는 것도 결국에는 전후 좌우에 나머지 경락들이 팽팽 돌아줘야지 그 탄력을 잃지 않고 맞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자면 팔보다 다리가 좀 더 척추의 균형에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이 발에서 올라오는 경락은 다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대신 팔에서 오는 경락은 척추를 통하지 않고 머리로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팔은 보조로만 할 뿐이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다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를 보호하는 다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이 척추를 지탱하는 건 또 발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건강한 발의 조건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래서 또 가져왔거든요. 발까지 너무 가지고 귀여워요. 오셨어요? 네, 발을 가져왔는데 네. 이 발은 조건이 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벌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벌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땅을 지지하려면 발가락이 땅에 이렇게 굽혀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발목도 충분히 움직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변화 생겼을 때 안쪽이 무너지면 딱 잡고, 그것도 잡고 이런 식으로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몸의 반사 속도는 0.3초입니다. 어떤 기록에 따라서는 좀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0.14초까지 나타났어요. 네.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 반사 속도가 느리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척추에 올라오는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뭐 부은 발도 있고 혹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평발 네. 같은 것도 네.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다 건강하지 않은 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 기능을 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부은 발 같은 경우에는 림프가 통하지 않아서 신경의 네. 전달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족 같은 경우에는 발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무주해반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지가 우리 몸의 체중의 60%를 담당하는데 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는데 큰 에러를 겪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네. 짧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강을 바른 위해서는 네. 첫 번째로 올바른 신발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이 넓어야 됩니다. 신발 네. 앞이.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걷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걸음이 잘못되면
우리 발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보폭은 넓게 하셔야 되고 키에서 1m를 뺀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뒤꿈치까지 절대 발을 바깥쪽으로 땅을 밟으시면 안 되고 엄지 쪽으로 땅을 밟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리와 팔다리 또 발까지 모든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자, 주요한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가장 대표적인 한약재, 누구나 아는 한약재일 거예요. 바로 네. 이겁니다. 아, 이거 바로 네. 녹용이었네요. 아, 이름 보자마자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힘이 불끈 쏟는 그런 느낌인데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 주인공이니만큼 녹용에 대한 또 풍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해도 풀고 또 고급 정보도 많이 가져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좀 제가 고 원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가장 이 녹용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녹용을 먹으면 살찐다. 아, 이런 말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녹용을 먹고 나서 소화 비만이 되었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사실 그게 가장 흔하게 있는 녹용에 대한 오해인데요. 네. 녹용 같은 경우에는 영양이 많고 열이 많은 것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몸에 이제 신체 활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올바로만 쓰인다면 살이 찌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몸을 더 날씬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자, 그리고 그럼 이어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 녹용 먹고 살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또 어렸을 때 내가 녹용을 먹어서 머리가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본 네. 적이 있거든요. 이번엔 김정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뭐 어린아이들이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풍문이 있는데 뭐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그게 풍문인 것 같아요. 네. 녹용을 먹는다고 해서 머리가 나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네. 그리고 아기들 녹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다양해서 녹용을 저희가 주로 수입하는 그런 원산지가 몇 군데가 있는데 네. 러시아산 녹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녹용이 많이 나와요. 네. 네. 러시아 쪽에서 오는 녹용 같은 경우에는 원기 회복이라던가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뉴질랜드 쪽 녹용은 논문을 살펴보면 호흡기 쪽 건강, 면역기 쪽 건강에 좀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녹용의 윗부분인 분고를 많이 사용을 하고 네. 네. 아기들이 또 특정한 경우에는 저희 이지메라고 해서 네. 꽃사슴뿔을 쓰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쓰기도 해서 녹용은 이제 해당 환자의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그 한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녹용을 쓰면 되고요. 녹용의 효능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은데 네. 그 논문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면역 질환이라던가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용량과 부위에 대한 논문은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논문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보통 이 다른 한약재와 함께 녹용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녹용만 단독으로는 먹을 수 없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김 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녹용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녹용은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네. 환자분들 중에 녹용약을 지은 다음에 약밥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약밥이요? 네. 약을 다리고 남은 보자기. 아, 아, 네네. 네네. 제가 저희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열어보고 녹용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내가 좋은 데서 녹용을 사왔다, 이거 놓고 다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해드리기도 하는데, 녹용을 그래서 옛날에는 별첨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한약은 한약대로 다리고 녹용대로 따로 다리고 해서 먹는데, 뭐 녹용을 젤리처럼 만들어서 따뜻한 약에 녹여서 먹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탕약을 먹는데 녹용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효능은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해줘요. 저희가 아플 때는 녹용을 먹지만, 아플 때도 먹지만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싶을 때 녹용을 먹는 가장 흔한 약이 공진단입니다. 그렇군요. 녹용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공진단을 네. 저희가 많이 먹게 되고, 그와 비슷하게 경호권은 인삼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이 녹용이 혹시 다른 양약이랑도 먹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도 조금만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네. 김 원장님. 네. 네. 양약과 함께 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어떤 질환으로 무슨 약을 먹는지 일단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녹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충돌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특정한 질환에 이완돼서 치료를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먹고, 녹용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개념보다는 더 건강해지려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 고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자, 이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또 녹용 네. 같은 걸 먹으면 뭐 정말 열이 뻗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네.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열 네. 많은 사람 녹용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한의사마다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소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다 보면,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열이 많은 분한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녹용의 경우는 많은 영양과 열을 함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영양이 있더라도 좀 서늘한 약으로 몸의 열기를 조절해주는,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그런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녹용보다는 다른 약을 추천해드리죠. 그런 경우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녹용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두 분의 원장님들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무엇이든 물어보감 녹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또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원장님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